안녕하세요. 알파정신분석연구소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오늘은 우울증의 종류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캠을 키질 않고 이렇게 PPT를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급하게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바람에 조금 부족하거나 오타가 있거나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화면에서는 이 왼쪽 상단에 프로이트가 있고요. 이 프로이트고, 그리고 그 밑에 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코엇입니다. 코엇. 하인즈 코엇이 있고, 아래는 멜라니 클라인. 이렇게 가장 현대 정신분석에서 유명한 분들을 우측에 두고 이제 고전적인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의 분들을 왼쪽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의할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본 자료에 관련해서 그 인용을 할 시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석사 과정을 밟고 졸업을 하면서 하나 크게 느낀 점인데, 누가 만들었던 간에 그 다른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이런 개인적인 지식들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본 자료와 영상은 정신분석의 이론과 함께 제 개인적인 관점과 해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가치를 제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가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 전이기도 하고 학자로서의 아직 그런 면모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을 들으시고 참고만 해주시고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 관점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이 정신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고 수긍이 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개인만의 견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자기 분석을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우울증이라는 것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우울증은 제 내담자분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울증을 나타나는 증상으로만 봤을 때는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지장을 주거든요. 이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면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원래 병이고,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것을 하나로 나타내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내면의 무의식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반사회성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조절장애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중독이 됐건.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락강의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참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두 번째는 이 상징계의 구멍을 통해서 실제계를 보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 상징계는 불교에서는 이제 현상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런데 그 어떤 내 내면의 상처들과 그리고 실제 그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진 부분을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멍이 뚫렸을 때 그 일시적으로 상징계가 그 구멍 부분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이 실제계를 보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상징계가 클수록 그것을 다시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한 재건이라고 하는데, 이 재건하기 위한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는 상상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는 이걸 퇴행이라고 했거든요. 퇴행 자체가 이 병이 아니라 퇴행을 해야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문제에 또 직면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어렸을 때에 있던 과대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끌어와서 유아기로 돌아가서 그 에너지를 끌어온 다음에 다시 상징계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은 이 같은 선상에 존재하는 증상인데, 그래서 이 이유는 상징계의 재구성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재구성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끌어쓰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는 데서 우울과 무기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현실을 살아가는 데 쓸 힘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희망적으로 봐야 될 게, 우울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부활이라는 게 뭐 예수나 어떤 신화에서의 그런 죽은 사람이 태어나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상징계가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부활이거든요. 상징계가 재구성된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바라보던 세상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졌던 상징계가 클수록, 폭삭 내 삶이 망했을수록 그것을 재건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힘을 얻는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의 삶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나면 또 하나 좋은 게,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유아성 인격이 떨어져 나가고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성인이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한 줄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우울증은 나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적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이게 곧 부활인 거예요. 부활. 언젠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자살 충동이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안 좋은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을 착각하냐면, 이 실제계에 존재하는 그 실제로서의 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존재하는 나의 육체를 죽임으로써 뭔가를 도피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도피를 하는 게 성공한다 쳐도 죽으면 도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도피를 하고 난 뒤에 행복을 누릴 주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재구성이나 부활이라는 개념은 상징계적인 거예요. 상징계. 기존에 있던 상징계를 부수고 잠깐 실제계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상징계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나의 과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나의 세계가 재창조됨으로써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관점과 그 세상에 대한 해석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내 모습이나 성격이나 심지어 외모까지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뭐 패션 스타일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우울증을 크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저는 몇 개입니까? 이게 2, 4, 6 가지로 나눠봤는데, 이렇게 6가지로 나눠봤는데,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게 정석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학파들을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그리고 또 임상에서 경험을 하면서 크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고, 다른 학자들은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워낙 힘있는 정신분석 학자들이 현대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존경하는 학자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주로 이 6가지 가지고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울증의 경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적인 우울증이고, 이건 현실 문제로 인한 만성적인 불안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순서가 조금 잘못됐네요. 자, 뒤에는 제가 순서를 똑바로 해놨는데, 두 번째는 클라인의 대상 우울증입니다. 이게 대상관계 이론을 만든 유명한 학자죠.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학자, 현대 정신분석의 그 발판이 된 학자입니다. 이 대상 우울증이 있고, 이거는 되게 거의 태어나자마자 생애 초기에 만들어지는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우울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의 공포, 멸절불안, 박해불안, 이런 심각한 상태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우울증입니다. 자기우울증. 이것은 코엇이 말한 개념인데, 물론 여기서 이름은 대상우울증, 자기우울증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코웃은 이 자기, 셀프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게 자아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이트가 제시한 에고라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전체로서의 나,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나의 주체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자기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거짓 자기, 이 거짓 자기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그 시선이나 행동이나 태도 이런 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쌓여서 거짓 자기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옵니다. 기존의 실제적인 자기, 실제 자기라는 부분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이 거짓 자기만 가지고 살아오다가 우울증이 온 사람들은 무가치함, 허무주의, 그 다음에 공허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고 하시는 거, 이게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이게 가장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인들은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경험들. 자, 그리고 다음 순서가 신경증적 우울증부터 먼저 하죠. 신경증적 우울증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신경증 수준의 우울증,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최초로 제시한 이 우울증 개념인데, 프로이트는 이걸 멜랑콜리라고 했거든요. 현대 그 의학에서는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그 우울증을 그 증상으로 설명을 하지만, 프로이트는 어떤 그 3세부터 한 7세경에 있는 오이디푸스기에 겪는 그런 여정들 때문에 초자아가 가혹하게 생겨서 만들어진 그런 우울증 형태라고 봤는데요. 이게 죄책감과 도덕성, 그 다음에 거세공포, 요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이 거세공포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는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이 신체적인 거세, 이 거세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잡지 못해서 한참 동안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세라는 거는 물론 신체적인 거세도 포함이 됩니다. 신체적인. 이거를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세 공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뭘로 바뀌냐면 어떤 그 집단, 사회,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제외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소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배제될 것 같은, 초등학생들 경우 뭐 왕따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어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안들, 이런 것들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도 우울증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말 그대로 애도예요. 애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얻게 되는 떠난 이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먼저 실제적 우울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신의학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디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 디프레션이라는 개념은 현재 상태를 중시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증상 자체를 다루기 위한 개념이라서, 정신분석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실제적인 우울증을 다루는 게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왔는데 그 실제로 엄청나게 큰 삶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은 이걸 통찰이나 어떤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서는 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그 내담자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왔을 때 제가 가장 좀 그 힘든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현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만성적인 불안입니다. 이게 지속될 경우에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유년기에는 없었던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현재 유년기는 무난하게 자랐지만 현재 갑자기 발생한 그런 삶의 큰 문제들, 뭐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어른들은 사업의 실패, 학생들은 학업, 뭐 성적, 그 다음에 직장 스트레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정 내의 불화, 이게 청소년기나 아동기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어릴 때가 아니라 유년기에는 없었던 현재,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나타난 가정에서의 불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성격에서 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우울증이, 실제적인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 이 실제적 우울증의 특징은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사라지면
대부분의 우울감이 즉시 사라집니다. 거의 즉시요. 완전 뭐 그 순간 사라지자마자 바로 뭐 여운이 남아있겠지만 그 다른 우울증들에 비해서는 거의 바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잘 안 나올까 걱정하던 학생이 다음날 성적표를 잘 받아보니까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부로 바로 잠을 잘 잡니다. 불면증 바로 사라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을 앓게 되면 현실 우울증은 강력한 스트레스, 현실에 대한 강력한 스트레스와 불면증과 공격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실제적인 우울증의 해결책은 실제적인 조언과 위로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뭐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다느니 아니면 뭐 심리 상태가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뭐 억압된 것을 해소해야 되는 이런 말들은 하나도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야 뭐 과거든 뭐든 탐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과 위로, 이게 지인들은 가장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상담사는 이게 좀 그래도 다른 우울증보다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 주목할 만한 게. 그래서 일반 심리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같은 데서 지지적 치료, 일단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그리고 어려운 것을 같이 고민해주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한번 그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과정이죠. 마인드 코칭. 이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마인드 코칭. 그래서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특화된 상담사를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송에 휘말려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심리 상담사보다 오히려 변호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이러니한데 하여튼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본인의 조치는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대안. 이게 없다면 뭐 백날 어렸을 때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문제점을 실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대안이 마련되고 나서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야 그런 통찰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관련된 정보를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리고 좀 목표를 낮춰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기계발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상황들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제적인 상황만으로 병적인 우울증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겪어도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30명이 거기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 25명은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나면 그 트라우마가 잊혀진다면 5명은 그때 촉발된 그 우울증이 평생 가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여기서 말한 과거, 현재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라우마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애도 우울증인데 이것도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모닝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적인 우울증하고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떠난 이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다음에 여기서 분노라고 하면 공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자기애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애성이 발현이 되거든요. 자기애성,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자기애성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먼저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날 수 있나 하는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해서 애도 우울증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던 삶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 또한 내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떡볶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떡볶이 장사라는 어머니의 삶은 저하고 동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의 삶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머니가 겪고 있고 저랑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세상도 곧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떡볶이 장사라는 그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삶, 그 어머니의 그 주관적 삶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세상이 이만했다면 뭐 요중에서 차지하는 게 어머니 세상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만큼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우울증이거든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계가 나에게 통합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간은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별이라든지 꼭 사람이 죽어야만 애도는 아니거든요. 그 이별도 무의식에서는 그 사람이 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별, 그 다음에 사별, 심지어 졸업을 하면 학교를 떠나는 거니까 학교나 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애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 은퇴, 이거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 별거, 이런 그 인간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그리고 상황이 종료됨으로써 가치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완전한 포기,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이 애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 이거는 삶의 에너지인데, 이 삶의 에너지를 쏟던 대상이 갑자기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투여됐던 리비도가 붕 떠버린 거죠.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애도 우울증의 특징은 이 리비도가 회수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가 되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그런 이별에 대한 극복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도에 부착되어 있던 그 대상의 특징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서 내면화가 됩니다. 그 사람의 세계가 다 재정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떡볶이 장사를 하던 그 어머니의 세상이 나의 식으로 재해석되면서 내 삶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도가 끝나고 다시 생기를 띠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충분한 애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극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면, 또 평생 동안 뭐 가슴에 상처가 되고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힘들다면 그거는 애도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만의 또 어렸을 때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정신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애도 우울증의 특징은 실제적인 도움, 이것도 실제적인 도움이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높여주고 하는 이런 지지적인 태도, 상담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지지적인 태도,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여기서 바로 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극복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면 정신분석적 해석을 통한 통찰 치료가 또 연결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떠난 이에 대한 회상을 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내면을 할 수 있도록 분석가나 상담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부정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내면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삶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본인은, 이거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본인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묵묵히 견디기라고 썼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인데 어쨌든 제가 워낙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부여하기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뭐 우리 엄마는 떡볶이 장사를 하다가 뭐 본인이 할 일을 다 하시고 가신 거야,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의미부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일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게 애도의 과정이 지나치게 너무 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너무 강하고 너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거는 단순한 애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애도가 정말 우리 삶은 그 애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 만큼 진짜 애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 프로이트 때부터 해서 정신분석학의 시초부터 해서 지금 현대 정신분석학까지 이것의 중요성을 거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그게 충격적이거나 상처가 되니까 그것을 아예 생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억압되거나, 이 건강한 사람은 억압되고 좀 불건강한 사람은 부인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훗날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훗날 내 삶을 망치는 큰 사건이 돼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주의하셔야 돼요. 애도 우울증에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장례 문화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오죽하면 이런 장례를 치르고 옛날에는 뭐 그 3년 동안 부모님 옆에 무덤에서 옆에서 애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만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대상 우울증인데 이건 제가 너무 촬영을 오래 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2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